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하나이글스 독수리가 단독 1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최강하나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을 추천 당일에 바로 즉각 임명하면서 그야말로 특검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칼바람이 시작됐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3대 특검 후폭풍을 비롯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당일에 이제 바로 3대 특검을 조은성, 민중기, 이명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야권은 뭐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3대 특검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고를 하고 있었었죠.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이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는 뭐 야당 시절부터 꾸준하게 하기를 시도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의 어떤 변에서 이 최혜병 특검과의 어떤 그 통과 가능성을 비췄고,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저는 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좀 시행이 되나 했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정말 그 당시에 뭐 VIP의 경로, 그 VIP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수사가 방해가 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직권남용의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보이거든요. 그 안보의 가장 밑선에서 그다음에 정말 밀알갱이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장병들이란 말이에요. 그 장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른 다음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건 저는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명현 특검이 지금 임명이 되었죠. 근데 네. 어제 뉴스였나요? 그제 뉴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뉴스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영의 변호인이었던 그 변호인. 하여튼 그 변호인. 네, 그 변호인.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 변호사님인데, 그분을 이명현 특검보가 3시간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서 나온 말이 특검보를 제안을 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공정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이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 수사의 결과가 정해져 있네. 네, 이 수사의 결과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지금 예단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 변호사 측에서는, 그러면 임성근 장군의 어떤, 그 입장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꼭 들어보길 바란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오히려 대처를 잘한 거라고 보여요. 이제 특검보는, 제안은 고사하시고, 당연히 그건 받아들이면 더 이상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피의자의 변호인이에요. 근데 특검 수사가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보고 변호인 측, 아니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잖아요. 근데 와서 수사를 해라? 물론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그 경우 이제 이 사람은, 그분은 되게 좋은 거죠, 피의자는. 와, 그렇죠. 내 변호인이 특검 보러 가네? 나는 이제. 그럼요. 아니, 이건 공적인 권력인 수사권을 이용해서 사적 해결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명현 특검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입장을 내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이 특검을 통해서 어느 뭐 정파적인 입장에 따른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건 모든 국민들이 중요하네.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이 시작도 하기 전에 오히려 좀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많이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지금 뭐 특히나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특검은 뭐 지금 내부 이제 조사 사항이 16개 정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판사 출신이 이제 민정기 지금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양적으로 많은 부분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인데, 판사 출신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뭐 공소유지까지 생각을 해서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사실상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는 많은 부분이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된 상태니까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할 게 거의 없죠. 실상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공범자들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거의 다 된 아직까요? 안 됐나요? 제가 2심까지는 2심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의 뭐 주범이라고 하는 권오수 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였거든요. 아마 그 형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걸 어떤 뭐 수사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것을 너무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머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나 그렇지, 명품 백과 관련한 것들은 이미 드러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어떤 뭐 핸드폰, 휴대폰이 이미 포렌식이 돼서 문자가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거의 수사 기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란 관련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뭐 그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의문은 있어요. 꼭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듯이 뭐 제2의 제3의 내란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했었으니까. 외환죄가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뭐 그 외환 유치를 할 것으로 보였냐 아니냐. 그건 뭐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2의 그 당시 내란을 동조했거나 아니면 모의를 하는데 가담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수사가 너무 기준 없이 확장이 될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은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고 전부 다 내란 세력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조희대 대법관이 5월 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의 어떤 파기환송심을 했었을 때 내란 동조 세력이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장을. 그리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10명의 대법관들을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 내란 특검과 관련한 수사들이 그러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내란 동조 세력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러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이라든 정치적 프레임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형법상 내란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와 어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는 안 된다. 아니, 표현이 과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네. 박원순 사건에서 그때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럼 강간 동조범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발끈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냐. 똑같은 거예요. 내란 동조범? 그거 사실 명예훼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어떤 상대의 정치 세력에게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금 좀 삼가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뭐로 치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엊그저께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내란의 완전 종식과 국정 안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란의 완전 종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뭐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하나의 뭐 수단이 뭐 집권을 통해서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재판으로서 끝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니면 수사의 권한을 정말 얼마만큼 확장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그 수사를 보고 그 재판 결과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상대 정적 죽이기라든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당시에 뭐 양승태 대법관의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거의 진짜 멸문지화를 시키다시피 모든 판사들을 다 수사를 했었고 다 재판을 갔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수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어떤 정말 그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까지 돼버린다고 한다면 거의 사법 시스템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뭐 내란과 관련한 수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무분별하고 어떤 기준 없는 확대되는 수사를 통해서 그냥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로감으로 인해서 저는 정권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란 특검법의 이제 수사 대상의 마지막 조항에 기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보니 그냥 뭐 죄다 정말 조희대 대법관도 갑자기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바람 시작됐다.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라는 우려를 이제 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시간이 특별한 게 왜냐하면은 또 우리 설 변호사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사건을. 악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그렇죠. 약간은 그런 거 저도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사면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근데 정말요. 그냥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한 일반민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아니 구속수감인데 어떻게 SNS를 올려? 이거 어떻게? 아마 측근이 아마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계정. 계정 자체를.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면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논의해가지고 올리시지 않을까. 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본인의 어떤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게시물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사면 복권 나는 받을만 하다 이제 약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 부지사 혼자서 한 일이야? 나는 몰라서 지 혼자 한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 부지사는 이제 와서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 무죄 주장인 건가요? 예. 뭐에서 근데 이분의 지금 궁을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여러 가지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쌍방울 송금 뭐 문제는 아직 재판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한 주류적인 재판은 제3자 뇌물죄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김성태 씨와 같이 김성태 회장과 지금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그건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멈춰 있죠. 뭐 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화영 씨와 김성태 씨는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부도 정진상 씨와 공범으로 돼 있는 재판에서는 그냥 정진상 씨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을 중단을 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법원에서는 입장이 정리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재판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제 판단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북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당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뇌물 같은 것들을 받았다. 본인이 받았다. 네, 본인의 뇌물죄고 또 그 대부 송금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본인이 그냥 야인 시절에 네. 그다음에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네.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교도소 뭐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다 억울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분에 대한 사면 요구 그리고 본인이 지난 총선 2024년도 총선 이후에 본인이 표현했잖아요. 대속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접견을 왔었는데 본인이 대속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달라. 대속이라는 말이 뭐면 대신 구속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화영 씨가 사면 요구를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사면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그냥 누구를 찝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대부패사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되죠. 근데 이분은 지금 다른 재판도 받고 계시고 뭐 다른 지금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있으세요. 다른 분들한테 받았던 돈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사면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사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 방식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사면을 누구나 받고 싶겠죠. 네. 받고 싶어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아름아름 통해서 혹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사면 요청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번에는 누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데 지금 너무 공개적이죠. 너무 공개적이에요. 네. 이건 그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예. 대통령 쪽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다 끊겼거나 네. 두 번째 이쯤 되면 주진우 의원의 얘기처럼 협박이거나. 네. 얘기가 안 통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보통 사면은, 특히나 정치인 사면은 보통 그 한 정부에서 두 번 정도? 많아야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민생 생계사범 등을 위주로 주로, 사면을 하는 게 대다수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이었어요.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을 하고 출마를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치사범, 그리고 선거사범 그 사면도 저번 선거로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아가지고 사면해줄 때는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진짜 뭐 다 뒤늦은 얘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을 수가. 그래서 그건 아예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면이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뭐 일반적으로 그 전에 뭐 진보든 보수 정부에서든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때 정치인 사면은 보통 두 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야를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됐다 해서 여권이라 해서 여권 인사들만 사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야권 인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감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그 사면 대상을 상신할 때도 여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균형감이 맞았을 때 이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여권 됐다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사면해줄 거야. 야권 인사들 하면 사면 안 해줄 거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보통 실무를. 그래서 아마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뭐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당이 조금 은근히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김선민 대표가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뭐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넌지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바라고는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국정의 원동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지율 일주일마다 계속 보고받고 조사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본인들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만약 그걸 실행을 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별로 이재명 정부 초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이화영 씨나 조국 대표가 오히려 사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 그렇게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 조용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송영길 대표 뭐 사면해달라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실 건 송영길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러면. 근데 형이 끝나가지 않나요? 송영길 대표가 만기 출소 얼마 안 남았을걸요? 굳이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걸요? 그리고 네. 뭐 진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네. 송영길 대표를 사면에 똑같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네. 송영길 대표를 해주고 싶죠. 그래도 계양부를 본인한테 지역구를 양도는 아니지만 양보를 하시고 서울시장으로 정말 당시에 서울시장 어려운 거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나가시고 그냥 떨어지고 야인 되신 다음에 뭐 돈봉투 사건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 이 세 분 조국, 송영길, 이화영 오면 저는 송영길 대표를 해드리겠어요. 3회를 내가 정말 한 명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를 해드리지. 그리고 제일 조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 3회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조용한 거고, 그럼요. 소통이 안 되니까 SNS에 얘기하고, 당대표가 얘기하고. 더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사면은 국민들이 특히나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그 정치 성향을 다 떠나서. 그런데 그리고 사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사면권 행사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도 계속 입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입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따라서 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저는 밖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없애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건 제왕적 권리예요. 왕의 권리였었죠. 이것을 이제 대통령제에서 일부 도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사면이란 건 뭐예요? 특혜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결론을 마지막 최종 결론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법치주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헌 논의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대통령의 특권 중에서도 저는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사법부도 대법관도 증언하겠다. 그다음 제4법원 헌재가 그다음 대법원 사건까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계속 약하고 있는 와중에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 형해화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한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 얘기도 해볼까요? 이 수사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는요. 검수완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청은 폐지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수위가 앞으로 모든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청은 이제 수사를 못하니까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중대수사본부청인가요? 거기 세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국수위는 국수위원 11명으로 구성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수사 권한이야 예. 행정권의 하나였으니까 뭐 행정부 소속이 어디에 위치를 하건 간에 뭐 상관이 없죠. 검찰도 행정부의 하나의 소속 기관이니까 법무부 산하 기관이니까요.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산하 기관이니까 이걸 뭐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뭐 입법적으로나 어떤 그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수사권 조정을 하거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재편을 할 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게 정말 국민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오케이. 아니면 이 수사를 피하고 싶은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의 폐지,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요? 네, 물론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의 뭐 변호사님도 변호사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선에서 겪어봤을 때 검수완박에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있었던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사적인 피해, 그걸로 인해서 수사의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밀려있죠. 너무 밀려있기도 하고 그게 재판까지 끝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전보다. 그리고 경찰이 안 해본 수사범죄, 경제사범이나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려요. 이해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찰의 수사 권한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검찰에 비해서는 특히나 검사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었던 게 뭐냐면 보안수사 명령이나 지휘권을 통해서 조금 경찰에서 조금 수사가 미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이제 올라온 사건을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 지휘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 보안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저는 수사 능력이 조금 더 함양된다 생각을 해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경제 사건이라든지 좀 정말 난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나중에 수사권을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떠한 전 특수수사, 관세청의 관세에 대한 수사는 관세청에게 어떤 지금은 특사경으로 하지만 일반 수사 범위로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 경찰. 그럼요. 예. 그다음에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약 수사가 따로 있지만 저는 마약 수사청을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산업 스파이에 관련한 것들도 그런 또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수사권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0.1%도 안 돼요. 솔직히 0.1%도 안 되는 정치사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수사권이 나눠지면서 그럼 수사기관은 지금 실제 제가 만나보는 검사들이라든지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이라든지 거의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그 검찰청이 남을까? 기소청,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기소청이 남아야 되나? 이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쌓여왔던 이 수사 능력을 쌓아왔던 수사 인력들도 정말 재편되면서 어지러워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수사를 어떤 수사가 안 됨으로써 피해를 받는 건 국민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간다. 성급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치 검사가 있다는 현실도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건도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운동장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쓰레기가 저기 저 구석대기에 있는 쓰레기가 잘 안 치워졌어요. 대다수는 잘 치우고 있는데 안 치워졌는데 야, 너는 저 구석대기에 있는, 구석지에 있는 쓰레기를 못 치웠으니까 너 빨리 빗자루 내놔. 이거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아예 청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9, 진짜 8% 이상의 사건들은 민생 사건들이에요. 검찰청에서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근데 그러한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사기관의 재편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자리를 잡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수사의 지연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민주당에서 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국무총리 산하로 너무 모아놨어요. 이건 마치 5공화국 때 행안부 밑에 있었던 치안본부를 통해서 경찰의 어떤 권력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을 당시 50 때 우리가 그 치안본부를 통해서 너무 넓은, 너무 확장된 그 경찰의 수사 권력을 좀 제한한 것이 검찰이에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키우면서 경찰에게 어떤 수사 지휘권을,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주고 경찰을 통제해라. 이렇게 해서 검찰청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만들어진 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권한을 확대해서 지금의 균형이 맞아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저는 이건 옥상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또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수사 권한을 또 분배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 위원들은 대통령이 다 임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천도 이제 대통령과 뭐 그 법무부 장관들이 추천하고. 아니 저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민주당이 정권 뺏겼을 때 만약에 또 이걸 그대로 보수 정의당에서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또 그때는 또 이거 해체법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수당이 예를 들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기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가져오면서 만들어온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법체계, 수사체계.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을 조금 변경하고 개선을 해가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 이 부분은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다고 보여요. 예, 아까 전에 원내대표가 이번에 선임이 된 다음에 잠깐 말씀하신 내란 종식을 일본 기치로 내세웠다는데 그리고 강력한 개혁도 내세웠습니다. 이 강력한 개혁이 아마 검찰 개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개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죠. 이건 개악이죠. 저는 악이다. 개악이에요. 저는 개악이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으면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정치인이 재판받기 싫으면 사법개혁해야 한다고 거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법개혁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러한 개혁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근데 너무 눈에 뻔히 보여요. 이 결과물이. 빤히 보인다. 네. 어떻게 되고. 검수 안박을 통해서도 정말 이 수사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렇게 돼버려 수사기관 재편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장단컨대 일반인 분들 절도죄로 고소해도 한 2년 뒤에 재판 받게 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범죄고 정말 지금의 우리 양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사기범죄예요. 사기범죄는 정말 저는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들을. 정말 분노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근데 사기범들에 대한 어떤 형량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는데, 이제는 그나마 기존에는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빨리빨리라도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게 되면 그나마 합의라도, 정말 사기범들이 합의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수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2년이고 3년이고 네. 끌고 그때 30만 원, 50만 원씩 갚으면 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특히나 사기 범행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범행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제 변호사로서 그냥 일선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뤄보는 변호사로서 너무 걱정이 크게 된다. 개혁과 붕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개혁이라면 일단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요. 제도의 목적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 그 결과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공청회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적인 법안으로 강행되거나 그다음에 제도의 목적이 권력 통제력 강화거나 그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에는 권력 집중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시스템 붕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일개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이 새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출범 첫 인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진짜 첫 인사였잖아요. 근데 의혹들이 매일같이 하나같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이미 이제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 전과가 2범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이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관계자들로부터도 또 빌렸고 그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이자 받을 생각은 없었던 건지 심지어 합법 정치 자금도 또 제공해 왔고 그 밖에 뭐 중국 칭화대 석사는 진짜냐 그리고 뭐 아빠 찬스 아들과의 법안 공동 발의 의혹 그리고 재산이 그간 추징금 낸 거에 대해 비하여 오히려 재산이 늘었고 아들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학비만 1억 대에 가까운 곳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하나씩 다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노 의원님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들. 아들. 이거는 네. 이게 김민석 후보자를 막 뭐 탤런트급 미남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 미남 정치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었지요. 예, 그렇죠. 서울대 젊었을 땐 특히 법대, 그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 출신에 그 얼굴로 관악산을 맨날 뭐 넘어가면서 수배를 피하여 도망 다닌 스타 정치인이었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자식의 교육 문제가 얽혔다? 딱 누구 연상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지금 어딘가에 계신, 의왕시 어딘가에 계신 그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김민국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국? 예, 김민국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슈가 이렇게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관용 내지는 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고관심층들은 잘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평범한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과 약간의 그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금 해먹었다, 뭐 조금 비리가 있다,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랑 사는 모습에 거리감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민심이 확 돌아서진 않습니다. 뭐 높은 분이 나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돈 필요하셨겠지. 예, 뭐 그렇게 익스큐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자식 교육 문제가 곧장 얽혀버리면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말 못해주는. 내가 서러운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한다?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뭐 구체적으로 뭐 예컨대 본인이 있었던 학교에서 뭐 인턴 뭐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대신 시험도 봐주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 유학을 갔다 유학 뭐 본인이 전액 장학금 받은 것일 수 있고 본인이 스타벅스에서 열심히 커피 내리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법안 공동 발의 의혹이 진짜 큰 거죠. 이거는 아들 스펙을 만들어줄 때 아니 법원이 좋으면은요 또 근데 아들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그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도 논문을 워낙 잘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실제로 안 썼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쪽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쓸데없이 너무 봐주기 쉬워져 버린 그런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악용을 넘어서 이젠 아예 그런 거가 법에까지 적용이 돼? 이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인화력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마땅하지만 지지율 20%짜리 정당에서 그거를 잘 못 살리고 있는 게 문제죠. 뭐 지금 뭐 서로 당대표 뽑는다고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야당이 조금만 더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 인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선이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이 민주당 쪽에서 친민주당 언론들도 막 철통 방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좀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 정치자금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치자금 이슈가 정치권 내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나오는 거긴 한데 물론 딱 보니까 심각해 보이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들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문제 차용증 써서 뭐 이랬다는 것도 뭐 사실 오래된 뭐 정치자금 수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꿀려가지고 정치인들끼리는 많이 못 때릴 것 같은 이슈이긴 하죠. 반면에 자식 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건 엄마 아빠의 그 공부머리를 이어받아가지고 애가 진짜 똑똑하든가 아니면은 좀 잡음이 덜 날 방법으로 어떻게 스펙 세탁을 해주든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희한한 방식을 동원할 거는 또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어서 이거 좀 문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인화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까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 이슈도 좀 특이하긴 많이 특이해요. 이거 사실상 계속 꾸준히 돈을 증여해 준 거나 다를 바 없고 증여해 준 다음에 또 막아주고 심지어는 정치 자금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차명으로 대출증까지 써주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변의 기대가 몹시 컸구나. 아니 하다못해 뭐 또
하다못해는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어쨌건 본인이 변호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식당도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 뭐 화로동선 장사가 좀 잘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수입원이 있었어요. 예, 수입원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영리 활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을 가져본 예, 적이 국회의원 없군요. 뭐 세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공직에서 나오는 돈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봉천동 아파트가 한 개야죠.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아득하게 잊혀져 있는 이 김민까진 같아. 예, 그러니까, 김문이네, 그 김미음까지 이렇게 같은 우리가 어떤 잊으면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턱걸이도 예, 하셨는데. 턱걸이도 잘하시고 이제 그 등산도 잘하시는 그분 정도가 아마 순수한 직업 정치인으로 살면서 형성할 수 있는 재산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일리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담으로 소개를 할 게 아니라 그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확 공격을 하는 것도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서로 찝찝하고 서로 이렇게 너는 결백하냐? 나는 뭐 서로 이런 분위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안 흘러가는 거지. 사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직업 정치인한테 주는 공식적인 수당과 보수가 적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특권은 그냥 별개로 치고. 1억 2천 정도까지. 예, 그렇죠. 그 정도면 사실 연봉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5%? 연봉 1억 2천인데다가 게다가 보좌관 등의 뭐 직원 9명을 고용할 수가 있으니까. 고용할 수 있고 게다가 예. 또 쓸 수 있는 경비도 예. 많이 있고. 사실 많이 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1년에 1억짜리 학교에 굳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신과 자식까지도 대한민국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내가 불편한 게 있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뿐 아니라 그 세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식 조기 유학 어느 세대부터 유행했습니까? 586 세대의 자식들이 학교 갈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놓고서 걔네들이 일찍 해외 외국물 먹어가지고 한국 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뭐 한국이 마음에 안 들고 헬조선 타령하니까 니네는 왜 헬조선 타령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가 자산 가격 이만큼 올려놓고서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이 안 나와서 애를 안 낳으니까 니네는 왜 애 안 낳냐 이러고 있는 게 바로 그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지난번 조국 사태와 더불어서 또 한 번 제대로 586 세대라는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반미냐? 나 이제 아니다. 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하버드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그때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후에는 나는 반미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버드에 반미주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군요. 아니 그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그래 너 그럼 입국해라라고 도장을 찍어주냐 비자를 딱 찍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반미 운동을 많이 했던 옛날 586 세대들이 왜 자식들은 이렇게 미국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주의라는 게 약간 이 뒤틀린 이게 프로이트의 용어를 이제 많이들 쓰는 건데 가족 로망스의 발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겪었던 서러움, 어머니한테 겪은 서운함, 뭐 이런 것 등등을 더 큰 대상한테 투여하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투여하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주의가 한국에서 빡 퍼진 시점이 5.1 그 광주 때 이제 미국이 방조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미국이 전두환을 뭐 부추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부터 나오는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두환의 잘못이지 미국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해줘야 된다. 미국이 막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식의 미국을 약간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 탓을 할 여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미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 때 우리 엄마는 되게 착하고 우리 아빠는 정말 힘세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아빠가 조금 나약한 모습 보이면은 갑자기 막 엄청 실망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정신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충격이 컸구나. 미국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미국한테 버림받았다는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반미가 확 확산이 됐는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87년 민주화 때 그때 이제 신군부에서 막 최후의 수단으로 수방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냥 탱크를 끌고 와서 진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CIA가 그 이사단, 제가 나온 동두천 이사단 카투사 출신인데 아무튼 거기서 탱크를 차출해 와가지고 수방사 앞에다 막 대놨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 그거를 언급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미 미국을 미워하기로 세팅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사적 흐름을 언급하는 순간 자신들이 해낸 그 엄청난 민주화의 공로가 미국이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한국인들이 얻어낸 민주화인데 거기서 미국의 조력이 없지 않았다, 있었다. 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일본이 특히 일본의 아니 근데 제 질문은 그런데 왜 자식들은 또 미국을 보내느냐. 그게 결국에는 그 삐뚤어진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또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그거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의 그 상층에서 얼마나 막 미국을 상대로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패권을 놓고 싸워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학생들 다 보내고 있고 유학생을 보내면서 그게 정보를 빼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애들이 미국물을 먹고 돌아왔을 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편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보낼 수 있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랑 지금 시진핑이랑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중국은 히토리를 수출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은 유학생을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제일 공개적으로 볼 때 명시적으로 서로 제일 아픈 부분을 하나씩 양보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위 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80억 원인데 야, 얘 가능하냐?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은 아들 명의로 재개발 상가 매입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은 그 오광수 민정수석도 부동산 차명 보유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낙마했던 거거든요. 이 차명 보유 이슈, 차명 대출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국민의힘이 하도 힘이 없어갖고는 공격도 못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유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외교 쪽 분이잖아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그 연령 높으신 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원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그런 종류의 일에 종사해온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외무고시를 봐서 들어갔는데 자기 집안과 빽이 안 좋은 친구들이 좌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가라는 게 굉장히 좁고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귀족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세습되는 그런 분위기가 꽤 큽니다. 근데 그게 공직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산이 다 있는 쪽이다 보니까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본인이 공직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사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투자를 했다면 이 정도로 커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히려 줄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줄어든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누구냐면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물려받으신 게 많다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으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딱히 정치인 외에는 직업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매년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많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 근데 그건 이제 또 워낙에 정말 가인 김병로 집안은 정말 큰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좀 모를 일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유성락 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국제관계적인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지, 우리가 뭐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부동산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투자 의혹이 다를지언정 어쨌건 본인이 주장해온 바랑 이게 충돌하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사실 유성락 안보실장은 국힘 쪽에서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고. 인재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소유와 그로 인한 안정적인 삶과 자산 증식과 이런 가치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부정해 왔냐, 투쟁해 왔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셨네, 잘 하셨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도 뭐 이렇게 부부는 이제 경제 공동체니까 뭐 이렇게 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 설계자가 뭐 그러고 있었다. 이한주. 아니면은 민정수석으로 앉히려고, 민정수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청와대가 가지는 칼이잖아요.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암행어사잖아요. 예, 청와대 사설 암행어사, 사설 검찰, 사설 특수본 뭐 이런 건데 그런 분이 차명 보유하고 차명 대출을 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심지어 검사장 출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겨도 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각각을 좀 이렇게 나눠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째고, 네.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 어떤 신념을 어떻게 표방하고 있었냐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한주 국정유. 왜냐면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했으니까. 예, 그렇죠. 게다가 사실 막말로 너무 여론 안 좋아지면 김민석 카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렸을 때 아픈 무언가가 아닌 머리카락 같은 거지. 이제 잘렸을 때 아픈 손발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딱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데려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각도 아니고 정말 딱 청와대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지목한 사람이 이런 게 딱 터져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안 그래도 경제 관련해가지고 너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호텔 경제야, 거북섬 등등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민주당 정권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뭐가 됐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들 막 뭔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 이상 심리가 들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의 경제통은 기본사회, 기본소득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일자리 다니지도 말고 월급이 오르는 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용돈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동산 땅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프죠. 와우. 근데 아픈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카드냐. 이재명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재명이 이한주 외에 다른 어떤 정책 브레인이 있긴 하냐. 뭐 있다면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이건 약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최백은 교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음 후보가, 그러니까 다음 후보 내지는 물망에 거론할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은 제한 없는 무제한 화폐 발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기축통화국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제 이론을 막 주장하는 학계 내에서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군요. 그렇죠. 돈 그러니까 찍어내려고.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역량도 있고 좀 하자가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한주 카드가 낙마가 된다고 쳤을 때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이 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더 문제가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배신자 딱지가 붙건 뭐가 됐건 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까 잠깐 이 정치 철학, 이한주 국정원장의 정치 철학과 행동의 모순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아픈 이유다. 네.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불법 정치 자금이나 그동안 그 차명 등을 비롯해갖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면은 아닙니다. 드러나지 네. 않았으니까요. 네. 아무튼
몇 년 동안 꾸준히 1,000만 원씩 1억 예. 4천 정도를 받아서 생활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월급은 어디다 썼는지 그대로 저축하셨는지 재산은 증식됐고, 예. 빚은 갚고. 이게 국민한테 줄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공짜로 살 수 있다. 예, 기본소득이 실현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얼마든지 공짜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김민석에게는 이미 도래한 미래였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근데 기본소득이 엄청 많다. 그렇게 돈을 꿔도 갚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 심지어 또 후원금도 또 내주고, 예. 아니 이런 사람이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고 남의 돈으로만 살아왔고, 그런데도 뭐가 문제점이 없고, 그런데도 나는 표적 수사를 당했을 뿐이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그게 과연 건강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이제 예. 정권 극초기여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예.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한 분이 국무총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 여러 가지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기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뭐 아니 그렇죠. 뭐 그분 눈에는 큰 티끌이 아닐 수는 있으나 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맞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단지 돈이 얼마가 흘러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쓰였나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옛날에 또 특히 이제 고령층일수록 막 집에 가보면 정치자금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막 인정하다 뭐 이러는 거면 또 이렇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는 정수세에 몰리면은 총리 후보자가 그런 얘기까지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자식을 스펙을 권력으로 스펙 만들어주고 권력으로 유학 보내주고 출처 모를 자금으로 자식 유학을 보내주고, 이런 거는 정말 큽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 30대 표심의 대이반, 그게 단지 국민의힘으로 향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준석이라는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이 젊은 표심의 이반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단지 무슨 부동산, 단지 무슨 통장에 돈, 주식 뭐 이런 게 아니라 계급 자본과 상징 자본을 그대로 물려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더더욱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들 기대한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재명이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재명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다.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빨리빨리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1호 인선을 물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다음 누구를 안 치냐가 또 문제겠지만, 어쨌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나는 이재명을 찍겠어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이 김민석은 욕해도 이재명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부정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 부정하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는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김민석 후보.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확률이라고 보지만, 오케이. 이게 지금 특히 진보 언론 쪽 내에서의 약간 내전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진보 진영 내에서의 지금 서로 자기네가 그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 자리가 제일 귀하고 제일 비싼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게 건더기가 이렇게 건져보면은 국을 이렇게 휘저어봤을 때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건더기가 꽤 나올 여지가 충분한 관계로, 저는 이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갈긴 하다. 그러나 네. 김민국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분노하고, 아까 전에 분노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젊은 친구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집값이 또 막 급등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여유만 있었으면 제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예. 청와대 갔다 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못 가니까. 예, 다시 못 갈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저는 나는 그 시점에 순간 나 청와대 땅 사러 가려나 그러나. 그랬으면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정권이 넘어간다. 오케이. 근데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586들은 청와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청와대에 가보셨겠지만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누가 되건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청와대를 돌려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해도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시 이 용도로 쓰이겠다. 적어도 이 부지가 그 용도로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청와대에 관람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자금력이 떨어져서 이게 뭐 방법이 없네. 큰일이다. 이 생각이 예측하셨군요. 모두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미 DJ 때야 뭐 이제 IMF 직후니까 그렇다 치는데 노무현, 문재인 세 번째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겪어봤는데 세 번째에 그걸 대비를 안 하면 바보죠. 그래서 지금 다들 미리 집을 샀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걸 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요새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집 계약하겠다고 할 때 그냥 곧장 저 안 할게요. 아니면 막 그 자리에서 막 2억 3억 올리고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호텔 경제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또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호텔 경제학론의 가장 핵심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다면 실제로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결국 그런 건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그런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월급이 제대로 올라가고 내가 삶의 질이 윤택해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내 미래의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산 가격이 또 폭등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우려와 공포를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급발진해가지고 확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정부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상속세 개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아예 종부세를 폐지를 하면서 부동산 전반의 보유세를 높이면 그러면 어쨌건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이 힘드니까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임대사업 할 사람들 임대사업 해라. 대신에 충분히 세금을 내면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세입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 가능한 세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동시에 많은 양의 공급을 국민들이 바라는 곳에 안정적으로 때려 넣겠다. 라고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잡힙니다. 이게 이명박 때 해가지고 박근혜 때까지 완전히 죽어 있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그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기본소득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책이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부동산을 가지면 기득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집권 1년차, 오늘 100일도 안 돼. 100일이 뭐야? 50일도 안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능력이라는 건 약간 그 초능력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터여서 이럴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클래시컬한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이 한 주 대신에 집어 넣었다 라고 하면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면서 어쩌면 정말 이렇게 민주당 일당 체제의 정계 개편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 사람들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액션들을 팍팍팍팍팍 집권 극초반이 이때 마구마구 취해져 버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청구서들이 많아서 왜 쉬울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출범 직후부터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의 성사 여부도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데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관련 현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셨는데 관심을 모이는 게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냐, 일본 총리 만나냐, 한미일 만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시겠죠? 그렇죠. 만나긴 만나죠. 예. 만나는데 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시간이 굉장히 좀 빠듯해요. 왜냐하면 G7이 우선이거든요. 네. G7이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시간에 참관국인 이 한국과의 의견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조율 중 이러다가 예. 막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조율 중이라는 것은 외교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면 이걸 글자를 바꾸기가 쉽거든. 조율 중 한 다음에 조율했으나 짧은 시간 관계로 정작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정상 간의 눈빛은 그거겠다.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네가 와라 워싱턴, 내가 할게 워싱턴. 뭐 이게 이제 주고받았다는 그 거죠. 의미 있는 눈빛을 그렇죠. 주고받았다. 워싱턴 DC. 네.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우리는 함께한다. 셔틀 외교. 셔틀 외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자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이명크도 나중에 대선 도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정상회담을 해보면 이게 긴박해요. 긴박해요. 왜냐하면 뭐 가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럼 누구를 갈 거냐. 또 이제 첫 다자회담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없고 근데 또 안 데려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도 타고 가죠. 그 다음에 뭐 라면도 실어야 되죠. 이게 짧아도 먹는 건 또 풍성해. 생수 실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단치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내려서 또 시차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첫 순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7 이 국가들하고 이달 말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도 지금 참석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첫 만남이야. 첫 만남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돌아왔구나. South Korea came back.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공백이 우리가 오래됐죠. 돌아왔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뭐 정상회담을 하니 많이 이런 거는 또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재명 공식 멤버는 대통령을 아니니까요. 맹비난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주가도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자, 이게 또 남북 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악의 쭉 Axis of Evil 이야기를 할 때 이란이 있고 바로 북한이 있는데. 노스 코리아가 있거든요. 예. 김정은.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핵 위협이 되는 것처럼 상당히 트럼프의 태도도 북한 핵 안 돼. 이러면은 이건 러브 관계나 북중로는 가까워지면서 한미일로도 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첫 순간부터 좀 난간에 봉착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에 이제 바로 대북 확송기 방송 중단, 대북 그렇죠. 전단 살포 중단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네요. 조금 건드릴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코트는 잘 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심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왜 3일 만에 전화했을까? It's okay. 그 다음에 일본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어디로 튀느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G7에 와서도
지금 이 G6 국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G5와는. 왜냐하면은 G5는 아니 이스라엘이 그럼 지금 공격할 때냐.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확전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중동이 위태로워진단 말이에요. 이란은 중동의 최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예요. 이란이요. 예. 이란이요. 아, 동의 안 하세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이른바 우리가 3차 대전은 중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중이 붙으면 전 세계가 끝장나는 거고 예. 서로 핵미사일 3개씩만 쏘면 끝장나는 예. 거예요. 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끝. 그 다음에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뉴욕 끝. 예. 이러면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폭격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해버린 거잖아요. 용인했다고 보시는군요. 용인한 거죠. 그러면은 이란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북, 중, 러, 이가 되는 거고. 북중러이. 그렇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한, 미, 일, 리가 되는 거죠. 이 리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팔아. 미국 없으면 되겠냐? 우리 가? 그럼 방위비 인상해라. 그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첫 정상회담을 만나도 실무적으로 깊숙하게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없어요. 잘. 왜냐면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 오케이.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다자회담에 가서 한국이 돌아갔다. 우리 경제 상황, 우리한테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자꾸만 미국하고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 성과를 내자. 또는 이시바와 만나서 성과를 내자.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 부리고 갔다 오세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약간 대비하고 갔다 오세요. 그렇죠. 너무 크게 큰 자루를 가져가지 말고 작은 파우치는 아니고요. 작은 이걸 들고 가서 그거 정도만 채워와도 이재명 대통령 무난했고 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뭐 대우 지나가다 스치듯 만나거나 뭐 지나가다 계단 앞에서 만나고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서 티타임 정도는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본적인 예의, 일반적인 관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는 처음에는 축전도 안 하고 뭐 중국 영향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한 와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게다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원래 위헌 결정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면서 이제 이런 유화 정책을 펼 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그러면 3일 동안 축정도 안 한 데에서 만나? 그렇죠. 제대로 만나줄까?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은 한국 이슈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관심 매죠 일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중국이. 그렇죠. 러시아랑. 지금 이스라엘 이슈가 더 커진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슈를 가지고서 G7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트럼프다. 예. 빨리 나토는 G6 국가, G5가 되겠죠. 일본을 제외하니까요. G5 국가는 빨리 돈을 더 내라. 방위비를. 아니 미국 없이 니들 가능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3,000여 곳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불법 이민자를 축출하기 위한 시위.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이었나요? 90년대였나요? 그때 로스앤젤레스의 이 라드니 킹. 이게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한인들 상가를 습격을 당하고 흑인들로부터 그러면서 정말 이 준 전쟁통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의 시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이 지금 캐나다잖아요. 그러면 캐나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헬기만 타도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오랜 시간 머무르겠어요? 딱 회의만 참석하고 굿바이하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남친이 성향, 있을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따졌을 때는 뭔가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 중대하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10분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만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해 보이지는 않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sorry,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미국으로 다시 내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뭘 임기 너무 초반이라서 뭐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근데 리얼미티어에서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6%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높았어요. 81.6%. 이명박 대통령이 76%.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8. 이게 진영이 극단화되면서 이제 점점 낮아지는군요. 그렇죠. 예. 더 이상 허니문은 없는데 네. 첫 번째 우리가 58.6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통 이제 첫 지지율이 본인이 얻었던 득표보다는 한 10%가 높아요. 비슷하죠. 그러네요. 약 10%. 딱이네요. 58.6인데 이게 기준점이 돼요. 자, 이것보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흔들려. 왜 흔들리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55% 돼요. 그럼 뭐야? 이 58.6보다 내려와 버리면은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재판 받아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제일 큰 타격이에요. 재판 받아라. 왜 안 받냐? 사법부가 이제 다시 전국 법관회의원 그렇죠. 다시 이제 추정했던 길 지정하겠습니다. 재판 받아라. 우리는 재판 안 받냐? 이민서는 재판 안 받냐? 배추도사는 재판 안 받냐? 우리 스태프는 재판 안 받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후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낮아지면은 당장에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가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봐라. 결국 사정정국 들어가지 않냐. 지난 비상계엄 이유를 들었던 이른바 이 폭거, 탄핵, 특검, 줄특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한다. 그럼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정당을 갖다가 싹 사라지게 해버리고 아예 보수를 괴멸시켜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년 집권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게 야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추도사한테 궁금한 게 그럴까요? 그러면 이재명의 생명줄 지지율은 몇 퍼센트냐? 60%예요. 이 60%를 유지해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내치까지. 그런데 60% 밑으로 내려간다? 당장 보셨잖아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킨 것은 보수가 낙마시킨 게 아니에요. 보수는 지금 힘도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무슨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데서 말이 되냐? 오광수 뭐냐? 왜 오광수냐? 답변하라.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 지지율은 58.6입니다만 저는 갤럽과 이 세계 여론조사기관 MBS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ARS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고소를 해요. 그래서 ARS 조사도 정확하지만 네. 좀 이렇게 적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전화 면접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받느냐, 그것도 중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중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중도가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금요일 조사에서는 이런 논란, 아빠 찬스와 정치 자금, 이 의혹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됐을 때 그러면 뭐 때문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중도층이 본 거였어요. 그때는 뭐 반미 미 대사관 그런 뭐 정과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호감도가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49가 긍정이고 부정이 23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포함됐을 때에 갤럽이 한 번 더 조사를 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걸 철회하면 뒷걸음질을 계속 치게 되는 거잖아요. 오광수 다음에 한 번 더 뒷걸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오케이. 지명처럼. 예. 근데 문제는 여론이에요. 그러면 동반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면접 조사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전화면접 조사 1번 ARS 조사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중도를 보고 세 번째는 호남에서 과연 어떻게 호남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줬잖아요. 거의 90%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야, 우리 호남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호남 총리 안 시키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김민석 후보자가 이걸 털어내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털어낸다면은 오히려 더 전세는 역전도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아들과 관련된 부분, 또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근거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지금 제일 뭐가 불명확해 보여요? 저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men크도 학력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예, 학사입니다. 학사. Y를 버리고 S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좀 자중해 주시고요.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일 거예요. 홍콩 인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홍콩 인턴을 7개월 홍콩 대학이 너무나도 대단한 대학이에요. 아시아의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이 홍콩 대학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그 중에서도 메트로폴리탄 대학 그 안에 그 교수와 인턴을 하면서 7개월 공통 저술을 하고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이제 해명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네. 보도된 내용을 전달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그렇죠. 올렸어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봐요. 네. 자기를 뭐 소개하고 오케이. 이런 네. 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등학교에 물어봤더니 휴학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보도를 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휴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콩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없대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공동저술했다라는 인턴 기간 동안에 교수가 있을 거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허위 이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7개월간 휴학을 하고 홍콩 대학에서 인턴을 하면서 저술을 해서 공동 출간을 했다는 것인데 고등학교에서는 휴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학에는 메트로폴리탄 홍콩 대학 안에 있는 뭐 학부 대학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죠. 메트로폴리탄 대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수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딱히 아빠 찬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아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냐 내가 허위 이력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공동으로 출간했다라는 것은 일단 아들이 올린 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의 후보자로서는 이 사실이 아니다면 적어도 해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총리 후보자로서는. 가족과 별개가 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대통령도 아들이 있거든요.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자꾸 아들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야기가 또 소환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내가 말 맞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오광수 철회 이후에 또 철회를 한다. 사실은 그건 자진사퇴이긴 했지만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전에 이명크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이게 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겠죠. 사실이면 또 사실인 대로 그건 여차저차 돼서 사실이니까 그건 뭐 죄송하다라든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원내대표를 오늘 선출합니다. 5회 선출할 텐데 송원석, 이현승, 김성원 의원들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 누가 돼야 좀 국민의힘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이 뭐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요한 건 예. 당위적인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거냐는 건데 이현승 사선 의원이에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이런 사선 의원이 그렇군요. 부산 지역구에 있는지. 그런데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저울질하다. 보통 출마를 저울질하면 저울질만 하다 끝나거든요. 저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출마를 했어요. 했어. 그러면 이제 오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오후 2시 이제 그 결과 오후 2시 지나서 이제 뭐 한 3, 4시 정도 돼서 발표가 나겠죠. 근데 이현성 이전에 여러분들 구도를 잘 보세요. 이현성 이전에 친윤의 송원석 TK와 그 다음에 수도권의 김성원 친한 쪽이죠. 그러면 송원석이야. 이건 송원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송원석이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뭐 의원 숫자가 친윤은 한 50명 돼요. 지금 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는 27명 안 되죠. 숫자. 27명. 뭐 게임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라져도 안 되는 거죠. 한쪽으로 쑥 쏠리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현성이 나왔어요. 이현성이 친윤이에요, 친한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면 양자 대결로 송원석, 김성원이 가면 송원석이 현실적으로 당위적인 거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현실적으로 무난하게. 현실적으로 송원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현성이 나오는데 이현성이 PK란 말이에요. 예. 그럼 부산. PK에서는 이현성을 찍어줄 거냐?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세 사람이 붙더라도 근데 이현성이라는 사람을 일반인도 모를 정도면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가져가려면 송 의원의 표를 유의미하게 가져가려면 50표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으신 분이 유의미하게 50표 이상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사 이현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송원석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현성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진짜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27표를 이야기했는데 TK하고 어째저째 합해보면 TK 쪽이 의석수가 장난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이 송원석을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50과 27을 더하면은 77이잖아요. 네. 107명이니까 몇 명이 남아요? 30. 30이 남아요. 예. 이 30을 이현성이 가져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성원이나 송원석 쪽의 구도를 깨트릴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가령 이현성과 그러면은 김성원이 손을 잡나?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50대 57이 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현성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둘이 무슨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몇 오늘 시간 오전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속보로 단일화 같은 거 이야기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이현성이 나온 것은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랬죠. 사선이거든요. 사선인데. 사선이니까 예. 그의 인지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지 작업으로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교체한다 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 이현성으로는 부산시장을 노릴 거 아니냐. 그럼 당대표 나오시지. 어? 당대표 선거 나오시지. 당대표는 너무 과하죠. 아, 그러니.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이거는 원내대표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인지도 높이기 위한. 이현성의 원내대표 도전은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당 해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정당 해산을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정당 해산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들 알고 있다 보니까 정당법 개정까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된 그 정당에 경우 대해서는 해산 심판이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위헌정당 심판 해산 청구 가능성 높지 않다. 결국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여론의 반발이겠죠. 그런 걸 굳이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두면은 아니 민주당은 두 가지잖아요. 3 특검 가지고서 조져도 되는 거고 이미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야. 가만히 놔둬도 돼. 오히려 가만히 두면 반사이익은 더 많이 얻어요.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가 간다, 귀국하면 창당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른바 홍카콜라당이 만들어지면 더 좋아, 더 싸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해산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다 나파해서 싸우게 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위헌 심판 청구, 해산 청구 이런 걸 살짝 흘리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지. 더 찢어져라. 이준석까지 해서 다 찢어져라. 겁먹여서 공황 그렇죠. 상태로 만드는 거군요. 공황 상태로 만드는. 하고 막 정신없게 만들려고. 우리가 제일 어리둥절한 데가 공황이잖아요. 못 찾아. 공황 가면 공황이 오더라고요. 공황이 오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좀 격려 좀 해줘요. 재밌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텝도 눈으로 욕을 하네. 네네. 눈으로 욕을 하네요. 네. 아닙니다. 웃었어요. 제가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